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밝았습니다. 민심 2016 시작합니다. 이제 1시간 10분 정도 뒤죠. 새벽 6시부터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본투표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16명과 국회의원 14명이 새로 뽑힐 예정인 만큼 각 당은 승리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지난해 조기 대통령 선거 이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와 내란 청산을 외치며 한 표를 호소하고 국민의힘은 오만한 이재명 정부 견제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오후 6시에 맞춰 각 당 개표 상황실에서 결과를 함께 지켜볼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강원도 접전 지역을 돌며 핀셋 지원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아침 일찍 달려간 곳은 당의 전통적 험지 강원도였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접전지 영월을 찾아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영월 군의 비명도 해달라는 거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분의 국회 대국민 기자회견에선 내란을 무려 20번 부르짖으며 국민의힘 심판을 호소했고 나아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유능한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코스피 8천, 9천, 1만의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1년 전 대선만큼이나 절박한 심정이라면서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꼬집었습니다.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가 된 당대표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감옥을 다녀온 2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민주당은 막판 보수층 결집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동참했던 상식적인 국민 역시 결집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구동성 외치는 초유의 야당 심판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전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보수 결집에 사활을 건 모습이었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아침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연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국이 박빙승부라며 국민의힘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된다, 더 거칠게 폭주할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모두가 주식만 외치는 모습은 주식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정권의 실상을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년과 미래 세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겠다며 보수정당 지지세가 짙어진 2030 청년층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접전 지역으로 꼽는 충남을 또다시 찾아 중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청양에선 실망했더라도 한 표를 달라 후보들이 떨어지면 땅치고 후회할 거라고 울컥했는데 재보선 출마를 포기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붉은 점퍼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 말없이 힘을 보탰습니다. 부부싸움하고 화난다고 문단속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 강도가 들어서 내 재산이고 내 생명이고. 장 대표는 이어 공주와 당진 등 격전지 충남 곳곳을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달라 기적을 만들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읍소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부터 무당층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샤이보수의 결집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조선시대 정조가 최초의 계획 신도시로 건설했던 수원 화성입니다.
나라에서 축조는 했지만 주민의 권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죠. 지역 스스로 경제를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수도권 지방자치의 뿌리라 할 만합니다. 이곳에서 지방자치에 초석을 놓은 수도권 단체장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주민 손으로 뽑은 첫 민선 서울시장은 바로 고 조순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까지 역임했던 저명한 경제학자 출신으로 지방선거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후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죠. 비록 완주하진 못했지만 서울시장 출신 인사로서 대권 도전의 길을 처음 연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는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모두 10차례였는데요. 국무총리를 지낸 고건 전 시장도 있고요. 사선을 지낸 오세훈 전 시장도 눈에 띕니다. 이번엔 경기입니다. 지금까지 8차례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자치단체장 몇 면을 볼까요? 최근엔 김동연, 이재명 전 지사 등 진보 인사가 눈에 띄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남경필, 김문수, 손학규 등 보수 인사가 지사직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역대 전적은 보수 대 진보 5대 3이었네요. 초대 민선지사는 이인재 전 경기지사였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 지방 자치를 성공시키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YS 정부에서 최연소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1997년 이 전 지사도 대권에 도전합니다. 당시 김대중, 이회창 양자구도 대선판을 뒤흔든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대 인천시장은 고 최기선 전 시장이었습니다. 2회까지 연임에 성공했죠. 인천과 가까운 김포 출신으로 지역 기반을 토대로 성공한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지방자치 초기에 지역 밀착형 행정가가 어떻게 지역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물이라 할 수 있죠. 2회 지방선거 때는 최 전 시장이 정당을 자민련으로 옮겨 당선되면서 역대 인천시장은 안상수, 유정복 전 시장 등 보수 정당이 6차례, 송영길, 박남춘 전 시장 등 진보 정당이 2차례 당선됐습니다. 수도권 지방자치의 초석 수원 화성에서 수도권 초대 자치단체장 알아봤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성을 지킬 장수가 사라진 무주공산입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사퇴했거나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 새로운 장수가 등장해야 하는 곳입니다. 새 성주에 도전장을 낸 8명의 장수입니다. 당 색깔을 상징하는 푸른 붉은 갑옷들을 입고 있죠. 한 곳씩 살펴볼까요? 현역 김동연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다툽니다. 먼저 추미애 민주당 후보인데요. 판사 출신으로 육성 국회의원을 지낸 추 후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 법안을 거침없이 추진했습니다. 상대는 양양자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상고 출신 첫 삼성전자 여성 임원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민주당에 영입됐지만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도전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대구시장입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인데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대구에서는 첫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이제 첫 민주당 대구시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상대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삼선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 총리를 지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7월 첫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시는 누가 이끌게 될까요? 먼저 민영배 민주당 후보입니다. 광주 재선 국회의원인 민 후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선명성을 바탕으로 전남 광주 통합의 새날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설 사람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 후보는 전남에서 2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득표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제주입니다. 민주당에선 위성곤 후보가 나왔습니다. 제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제주에서 3선 도의원, 3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상대는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인데요. 자산관리공사 사장 출신으로 두 번째 제주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주공산을 차지할 단 한 명의 정수. 민심의 선택은 어느 후보에게 성문을 열어줄까요? 이번 선거에서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와 함께 중도층 이탈 요인이 될 거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어떤 성적표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유세 현장에 먼저 등판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보수의 심장 대구의 전통시장부터 찾았습니다. 막 반가워해 주시고 그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뵈면서 진작 와서 뵀어야 되는데 그 죄송한 마음도 들고. 탄핵 선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선거 유세에 참여한 건 처음인데 동선만 놓고 보면 선대위원장급 강행군이었습니다. 선거의 여왕 재림을 알리기라도 하듯 충청과 강원까지 보폭을 넓혔고 영남권을 반복해서 방문하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후보 면담 등으로 간접 지원을 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거 전 막판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별히 이 부산시장 선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6.3 선거에 제가 마이크 잡은 것도 처음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공을 들인 곳은 이번 선거 대표적인 격전지들로 특히 부산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분열된 보수층 결집을 위해 선거 수장 역할을 자처한 셈으로 당내 일부에선 단 몇 %라도 더 결집이 되면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도덕성 문제만 부각돼 중도층 이탈을 부추길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감옥 3인방이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희박, 윤석열, 이명박근혜의 선거 전 등판은 국민 무시입니다. 선거 전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 응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평택을 재선거에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경쟁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건데 간접 지원에 나선 거란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60대 이상 유권자가 처음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게 됩니다. 실버 세대 유권자는 이미 지난 대선부터 20, 30대 청년 세대보다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까요? 김명근 앵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 4,400여만 명입니다. 연령별로 분류해봤습니다. 50대가 가장 많고 60대가 다음으로 많습니다. 60대 이상은 34%로 전체의 3분의 1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이 실버 유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60대 이상의 비중은 12년 동안 12.1%포인트 급증했습니다. 반면 20, 30대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7.5%포인트 줄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의 비율도 줄었는데 투표 참여율도 떨어집니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60, 70대 초록색 그래프에 비해 20, 30대의 황색 그래프가 확실히 저조합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20, 30대의 투표율 하락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두 선거의 투표율 차이 부분을 색칠해보면 60대 이상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투표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 30대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떨어집니다.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를 비율로 나타내봤는데요. 전체 선거인을 100으로 봤을 때 20, 30대 선거인의 비율은 30%가 넘지만 투표자를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은 20%대로 떨어집니다.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은 선거인 비율보다 투표자 비율이 높은데 20, 30대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 이렇게 되면 20, 30대가 선거에서 인구 비율만큼의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최근 치러진 선거 결과를 보면 젊은 층의 투표는 결과도 제로섬으로 수렴됩니다. 지난해 대선 지상파 출구조사인데요. 20, 30대 남성은 보수로, 20, 30대 여성은 진보로 성향이 확연하게 엇갈리면서 자체 상쇄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선거 결과는 40대 이상에서 좌우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40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의 성향은 확연히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40에서 50대는 명확한 진보 성향을, 60대 이상은 뚜렷한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 이 40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의 대결 구도가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 대선을 비교해 보면요.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같은 해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40에서 50대는 진보, 60대 이상이 보수로 세대 대결 양상이었지만 최근 치러진 지난해 대선은 달랐습니다. 60대 이상 가운데 60대는 진보와 보수가 비슷하게 나타나며 20에서 30대처럼 상쇄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결국 진보 보수는 진보 성향이 강한 40에서 50대와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의 대결 양상 구도가 됐습니다. 60대에서 진보 보수가 비등해진 이유는 계엄과 탄핵 사태도 있겠지만 진보를 대표하는 386 세대가 이제 586, 50대를 넘어 60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선거에선 나이가 들면서 투표 성향이 바뀌는지, 또 유달리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세대가 더 많이 참여하는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최하영, 김명근입니다. 굳건하게 성을 지켜온 11명의 장수입니다. 짧게는 재선에서 길게는 5선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모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갑옷이죠. 과연 수성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성을 함락하려는 11명의 장수입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 갑옷 1색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넘어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선 시장이죠. 5선에 도전합니다. 여당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서울이라고 호소하나요? 상대는 정우로 서울시장 후보인데요. 서울 성동구청장 3차례 연임 후 시장 도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이번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입니다. 2차례 당선됐고 이번이 3선 도전인데요. 3선 국회의원과 장관까지 경력이 화려합니다. 상대는 박찬대 후보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3선 의원 출신입니다. 정부 지원을 끌어올 힘있는 여당 후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입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역의 최대 험지 대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상대는 허태정 후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장우 후보에게 밀렸죠. 4년 만에 재대결 성사입니다. 김태형 충남지사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충남지사 연임에도 도전합니다. 상대는 박수현 후보입니다.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습니다. 충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용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다가 법원의 가처분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상대는 신용환 후보입니다. 기업가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이번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험지로 꼽는 세종에서 지난 선거 때 민주당 후보를 꺾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는 조상호 후보입니다. 세종시 경제부시장이자 고 이해찬 전 총리 보좌관 출신인데요.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한 번도 진 적 없는 보수의 아성, 경북지사 3선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오중기 후보입니다.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로 7번째 도전인데 이 후보와는 8년 만의 재대결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3선 도전입니다. 지난 선거 때 역대 부산시장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4년 더 한다면 부산을 월드클래스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네요. 이에 맞설 후보는 전재수 후보입니다. 민주당 험지인 부산의 3선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번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일찌감치 재선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맞설 상대방은 김상욱 후보입니다. 재작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입니다. 3선 창원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됐는데요. 지난 4년 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발전을 강조합니다. 도전장을 던진 사람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입니다. 2018년 경남지사를 역임했죠. 전 현직 경남지사의 맞대결인데요. 경남과 불경을 살릴 이재명 정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네요.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보수정당 소속으로 12년 만에 도정을 탈환했는데요. 상대방은 4선 의원 우상호 후보입니다. 대통령 정무수석을 내려놓고 민주당 1호 공천을 받았습니다. 수성이냐 공성이냐 민심의 선택은 어느 후보에게 성문을 열어줄까요?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만큼 관심받는 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죠. 총 300석 가운데 14석이 비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합쳐서 재보궐이라 하지만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다릅니다. 이 빈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난 선거가 무효로 판단되면 재선거입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두 의원 지역구는 재선거입니다.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입니다. 지난 선거 당선인이 임기 후에 자리를 비우면 보궐선거입니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의원은 사기 대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보궐선거 지역으로 가장 먼저 확정된 곳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6월 4일 보궐지역구가 됐는데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처음입니다. 같은 날 충남 아산을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이 지역 역시 빈자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9곳은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자리가 빈 지역구입니다. 한 곳만 제외하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데요. 민주당은 현역 광역단체장을 모두 교체하면서 후보 16명 가운데 절반의 국회의원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에만 현역인 추경호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14곳 가운데 울산 남구 갑과 대구 달성을 제외한 12곳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했던 지역구입니다. 민주당이 기존 의석을 지키느냐, 국민의힘이 빼앗느냐의 구도인데요. 공석이 된 자리 누가 채우게 될까요? 지금까지 민심 스테이지였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먼저 1회부터 4회까지입니다. 초기엔 3당 체제였지만 점차 동쪽은 붉은색 보수 성향이, 서쪽은 푸른색 진보 성향이 강해집니다. 4회 노란색 역시 열린우리당으로 진보 성향이죠. 그나마 수도권에선 한두 차례 달라지는 색깔이 보입니다.
그러다 5회 선거부턴 강원도도, 충청도도 푸른색과 붉은색이 번갈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은 호남과 대구, 경북에만 남결했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한 번 뽑은 단체장을 다시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8차례 선거에 재보궐까지 포함하면 모두 10차례 선거를 치렀지만 당선인은 5명뿐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재보궐을 포함해 4차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3차례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무소속 색깔로 표시된 재보궐 선거는 진보, 야권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니까요. 진보 대 보수 전적은 5대5 동률입니다.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별의 말을 전해들어요.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보수와 이별한 걸까요? 경기는 10년 전만 해도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8차례 경기 지역 지방선거 결과를 볼까요? 6회까지는 2회만 빼고 5차례 보수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달라졌습니다. 최근 2차례는 모두 진보정당 출신이 당선되면서 이제는 보수의 험질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의 최근 결과는 퐁당퐁당입니다. 최근 4차례 선거에서 진보, 보수 후보가 퐁당퐁당 번갈아가며 당선됐습니다. 정당보다는 인물이나 구도, 이슈처럼 정치 지형에 따라 움직이는 스윙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강원입니다. 인천이 퐁당퐁당 투표했다면요. 강원에는 3차례를 주기로 바람이 붑니다. 진득하게 3번 연속 보수정당 후보를 찍었다가 이후 다시 3번 연속 진보정당 후보를 뽑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불어온 바람. 지난 선거는 다시 보수 바람이었는데요. 이번엔 어떤 바람이 불까요? 다음 충청입니다. 충청권은 늘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지역을 토대로 한 정당 자민련이 사라진 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모두 진보와 보수를 절반 정도씩 선택했습니다.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충청입니다. 다음은 영남과 호남입니다. 초지일관 일편단심 지역들입니다. 먼저 광주와 전남, 전북은 8차례 모두 진보 후보가 당선됐고요. 대구와 경북 역시 보수 광역단체장만 선출했습니다. 1회 대구시장이 무소속이었지만 다음 선거 때 보수정당에 입당한 보수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영남이라도 부산, 울산, 경남은 다릅니다. 일편단심이 깨졌습니다. 5회 때 김두관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7회 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에게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제주도 좀 다릅니다. 특이하게 무소속이 강세인데요. 지난 8차례 선거에서 절반은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중앙정당과 공천 갈등으로 탈당한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우가 적지 않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인물이나 지역 현안을 더 중시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의 정당색이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대통령 선거의 길목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광역단체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선에 출마한 인물들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지역을 잘 이끈 광역단체장은 우리나라 전체를 책임질 대통령의 자격도 갖추게 될까요? 지방선거를 계기로 누군가는 바로 이곳 청와대로 향하는 대권 가도를 질풍가도처럼 내달릴 수도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인물들 바로 2000년대 들어 대선에 도전했던 광역단체장 출신입니다. 먼저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입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란히 출마했죠. 김두관 전 지사는 흔치 않은 영남권 진보 성향 단체장이란 점에서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고요.
손학규 전 지사는 행정가의 경험과 중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상승세를 탔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세론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는 충남지사 출신의 안희정 후보가 젊은 리더십을 내세워 도전했습니다만 이때도 문재인 당시 후보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2022년 대선은 양당 모두 경선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남지사를 지낸 이낙연 후보가 나왔지만 둘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죠. 당시 민주당에선 재검표 주장이 나올 정도로 후유증이 컸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을 포함해서 경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립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이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게 되더라도 이렇듯 최종 대선 출마까지 가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본선 진출에 성공한 자치단체장 출신으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있습니다. 경기지사 재선에 성공하며 보수진영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전 지사가 실제 대선에 도전한 건 10여 년이 흐른 지난해였죠. 보수정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대선 본선에 직행했는데요. 둘 다 구도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시 홍준표 전 지사의 씁쓸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는 수용하고 다양한 복원하는 게 분들이 만족하는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력을 가진 인물이 유리한 구도에서 바람까지 탄다면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곳 청와대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부산 동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또 부산시장 선거를 떨어지고 또 부산 북강서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연거푸 낙선하면서 지역주의 타파 시도로 바보 노무현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02년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비록 자치단체장 출신은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에서 부산 출마 경력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보수정당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기업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해 서울시장까지 역임했고요. 경제를 화두로 내걸어 2007년 대선을 치렀습니다. 최종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대표적 인물이자 서울시장은 대권 가는 길이라는 공식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성남시장에 두 차례 당선됐고요. 이어 경기지사까지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의 경력을 탄탄히 쌓아 올라왔죠. 이재명은 합니다. 거침없는 실행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두 차례 도전 끝에 청와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로 선출할 인물, 우리 지역을 이끌기도 하겠지만 머지않은 미래, 우리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한 후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을 SNS에 공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어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이 자신이 투표한 후보를 공개한 건 비밀선거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SNS에 1번만 내리 찍었다며 민주당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행사한 정치적 선택에 대해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신분이 아니면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는 행위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최측근인 임전수 세종시 교육감 후보 지지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또다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단일화에서 패배한 유우석 전 후보가 임 후보와 기자회견과 유세를 함께했다며 SNS에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최 장관은 현재 해당 댓글을 삭제했는데 교육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여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최규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교원들의 경우 선거와 관련한 SNS 정치 게시물에 단순하게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에게 철저한 중립성을 일깨워야 할 교육부 장관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앞장서 파괴했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제21회 국회는 오늘 30% 이상의 표차로 압도적으로 지방선거 다들 잘 알고 있나요? 모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이인지 상정. 지방선거를 하려면 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먼저 뽑힌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빠짐없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아싸, 신난다.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또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제 문제에 언급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면 대통령 아저씨의 힘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선거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른들은 기대했대요. 지방선거가 곧 시작된다 하고. 그런데 3당 합당 이후로 안 한다고 정부가 말하면 거부했습니다. 시금을 전폐했고 결국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 축구 준비들 되셨나요? 말로만 널 잘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지역사정이 밝은 사람을 뽑을 겁니다. 저희 동네를 더욱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방선거를 나눠서 했었대요. 이제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하루에 모두 뽑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하고 있어요. 교육감 선거도 해요. 참 쉽죠? 올해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린대요. 모두 투표하세요. 저도 엄마 따라갈 거거든요. 일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현장 합동 감식이 어제 6시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가수와 고용노동부 등 감식반원 34명이 참여하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벽 일부와 가림막, 철골 등을 중장비로 제거하고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과 사망자의 DNA를 전날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고 오후에는 사망자 부검도 진행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는 몇 년 전에도 잇따라 폭발 사고가 나 노동자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사고 때마다 특별 감독을 통해 수백 가지 산업안전 위법 사항이 적발되는데요. 개선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이문석 기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선 지난 2018년 5월에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추진 연료 충전 과정에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뒤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별감독에서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각 공실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총괄 관리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부 현장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 물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표현하며 유해 위험성에 대한 고지, 국소 배기 장치 설치, 취급일지 작성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회사에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라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여 만에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폭발 사고가 재발해 3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후 특별감독에선 또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82건 발견됐습니다.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실시, 공정안전보건 미준수는 물론이고 밀폐공간 및 화학물질 관리 미흡 등이 확인돼 이 중 53건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앞선 참사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과 설비 결함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화재, 폭발 위험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날 수백 건의 안전관리 규정 위반이 적발됐음에도 개선은커녕 국가보안시설이라면서 안전관리 상황조차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참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당사자인 노동자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인 부녀를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빌라에서 이웃인 50대 여성과 8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부녀 관계인 피해자들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현관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삼평동과 야탑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세대가 30여 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고객 측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우남리에 있는 폐차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폐차장 안에 있던 차량 20대가 탔고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불이 시작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고무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직원 6명이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외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적재판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장 속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다 상승 전환에 8,800선에 안착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0.15% 오른 8,8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1.08% 오른 8,883에 개장한 직후 8,933까지 올라 사상 처음 8,900선을 돌파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에 8,503까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3% 오른 36만 500원, SK하이닉스는 0.13% 내린 23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LG전자도 한때 5% 넘게 급락했지만 상승세로 전환하며 3.15% 오른 39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49% 내린 1,044로 출발해 낙폭을 키워 2.29% 내린 1,026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2.1원 오른 1,516.4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를 찾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삼겹살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에서의 동선을 정리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타이완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다양한 한국 협력사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Here's Naver Cloud in Korea, Bank of Korea, Hyundai, so many incredible companies. 행사 이후에도 우리 기업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한 데 이어
현지 식당으로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현지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일정을 시작합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서울 성수동에서 예정된 이른바 삼겹살 회동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제2의 깐부 회동을 통해 격이 없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타이완 언론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치킨과 삼계탕 식당 등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김택진 NC 대표 등 게임 업계와 로봇, 인공지능 스타트업 관계자와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고 네이버 사옥도 방문합니다. 프로야구 시구와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화제가 되면서 방한 동선을 정리하고 관련 수혜기업 주가를 함께 보여주는 온라인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기대감이 벌써 반영됐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가 한국과의 협력 분야로 로보틱스를 언급하자 차익 실현에 하락했던 LG전자는 3% 상승 마감했고 두산 로보틱스 등 다른 로봇주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며칠 전부터 대화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화는 4일 전에도 진행됐고 오늘도 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자신은 이란에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47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더 이상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요소들에 대해 협상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연방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이 내 기억으로는 처음이고 이란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언급조차 거부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이란이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대이란 전쟁으로 이 같은 논의를 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일어날 수도, 내일 일어날 수도, 다음 주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베 하메네이가 부상했지만 살아있으며 국정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연방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하메네이가 공격에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아직 살아있다는 정황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고려하면 하메네이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권장되지 않은 일일 것이라며 서명과 중개자들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점점 더 국정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업 엔트로픽이 전문가 수준의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AI 모델 미토스 접속 국가와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엔트로픽은 미토스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보안 협력 계획 프로젝트 글라스윙의 참여 대상을 15개국 약 150개 신규 기관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새로 참여하는 기관은 초기 참여 대상들의 부족했던 전력과 수도, 의료, 통신, 하드웨어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아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파트너사로 합류하는 기업 가운데는 최근 엔트로픽에 투자사로 합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과 기관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이른 아침 투표 가는 분들은 차간 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대구가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수시로 수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도와 충북, 남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1.3도, 대구가 17.3도, 창원은 18.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1도, 청주 32도, 대구도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심 2016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